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하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장내 세균의 역습입니다. 일본 아마존의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지은이 에다 아카시, 박연숙 옮김, 김나영 감수, 비타북스에서 편했습니다. 지은이는 일본 소화기학회, 소화기 내시경학회 전문의로서 장 트러블로 고통받는 환자를 치료하는 일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식이섬유와 유산균을 많이 먹으라는 말은 잘못됐다. 장내 세균, 부족이 아닌 과잉이 문제다. 설사, 변비 등 의사도 알아주지 않는 장 트러블이 반복된다면 소장내 세균 과잉 증식 시보에 주목하라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장내 세균이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선 인간을 막다른 길로 몰아가 질병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그동안 장에 대해 알고 있던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최첨단 의학의 연구로 밝혀진 정말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긴장과 불안,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늘 뱃속이 편치 않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아주 유용한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를 시시때때로 괴롭히던 불편한 증상들이 기존의 통념대로 위나 대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비교적 접근이 용이치 않아 불가침의 영역중으로 생각하고 웬만해선 탈이 나지 않는다고 여겼던 소장의 문제라니 참 의외였습니다. 진보된 현대의학의 쾌거인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하여 뱃속이 편안한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장내 세균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장내 세균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 편 혹은 오랜 친구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최신 연구 결과는 장내 세균이 간혹 증식 장소를 착각하거나 과도하게 증식해 오히려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장내 세균은 현대인의 식습관 문제, 스트레스, 정크푸드 범람, 항생물질 남용, 도시 환경 오염 등으로 이미 만신창이가 됐다. 그리고 오늘날 이런 급격한 변화를 배경으로 장내 세균의 역습이 일어나고 있다. 소장내 세균 과잉 증식, Small Intestinal Bacterial Overgrowth, 시보가 그 결과다. 최근 연구로 밝혀진 세균 질환 시보는 의학계도 크게 주목하고 있다. 소장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세균 증식으로 인해 많은 현대인이 장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복통, 복부 팽만감, 가스, 배에서 나는 소리, 설사와 변비, 그로 인한 피로감, 집중력 저하 등이 주요 증상이다. 더 큰 문제는 특별히 배에 이상이 없는데도 심부전, 간부전, 신부전, 뇌경색, 암, 치매 등 전신질환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게 장내 세균의 역습이 불러온 불행의 모습이다. 만약 당신이 이런 장 문제를 앓고 있다면 먼저 이 책을 읽어보라 권하고 싶다. 당신이 겪고 있는 증상의 원인과 최신 치료법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대로 식단과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제대로 된 검사를 받는다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그렇다면 장내 세균은 인간이 공격해야 할 대상이자 증오받아 마땅한 만인의 적 혹은 침략자의 얼굴을 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현재 전 세계를 공포와 혼란에 휩싸이게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모두 자신이 머무는 장소, 즉 주소가 정해져 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유익균이라 해도 자신의 주소를 벗어나면 우리 몸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 주소가 부동산의 가치를 좌우하듯이 생물은 최적의 위치에 섰을 때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세계적 대유행을 일으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원래 박쥐 몸속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 위치를 벗어나 인간 세상으로 끌려 나오는 바람에 큰 병원성을 갖게 됐다. 박쥐와 공생 관계를 유지하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적절치 못한 환경에 놓인 뒤로 유전자 변이를 되풀이하다 인간계에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주소지를 이탈해 인간을 공격하게 된 세균류가 하나 더 있다. 이들이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고 있는 장소는 다름 아닌 인체의 뱃속이다. 알다시피 장내 세균은 원래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유익한 활동을 한다. 즉, 면역력이 장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체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던 오랜 친구 장내 세균을 병원체로 여겨 함부로 취급해왔다. 가벼운 감기에도 항생제를 쓸데없이 투여하고 지방 함량이 높은 서양식을 섭취해 장내 세균을 교란시키며 학대한 결과 그들은 역습을 시작했다. 당뇨병이 의심되는 환자를 예로 들어보자. 발병 여부를 알려면 당 부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탄수화물 75g을 섭취한 뒤 30분, 60분, 90분, 120분 간격으로 체열하며 혈당 상승치를 조사해 질병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검사에서 탄수화물을 섭취한 직후 선생님 배가 너무 부푸는데요 라고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 세균 이상 증식이 있는 경우다. 검사에서 섭취한 탄수화물은 소장에서 증식 중인 세균의 먹이가 돼 발효하는데 세균 이상 증식이 있는 경우에는 과도한 수소가스가 발생한다. 흔히 장 건강이라고 하면 다들 대장을 떠올리지만 사실 무병장수하려면 소장의 건강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4명 중 1명꼴로 세균 이상 증식이 나타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무절제한 식습관 때문이다. 인간의 잘못된 식습관과 폭식으로 인해 소장 내로 과도한 영양분이 들어오면 장은 1차적으로 흡수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하지만 이런 식생활 패턴이 이어지고 영양분이 흡수 가능한 분량 이상으로 소장에 쌓이면 미처 소화되지 못한 당이 소장 내를 부유한다. 그러면 결국 그 당을 먹이로 하는 장내 세균이 소장 내에 증가할 수밖에 없다. 소장 안에서 세균이 증식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세균은 인체가 당을 흡수하기 전에 소장 안에서 먼저 당을 흡수한다. 이로 인해 혈액으로 당 흡수 과정이 억제되고 혈당은 자연스럽게 천천히 상승한다. 즉, 과식과 폭식으로 당뇨병 환자가 늘기 좋은 이 시대에 장내 세균이 당뇨병 발병을 늦추는 역할을 대신 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견하게도 장내 세균은 급격한 혈당 상승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증가를 택했다. 하지만 힘을 다 쏟아버린 장내 세균은 더 이상 과잉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는 병적인 상태가 됐다. 이것이 바로 시보라는 질환이다. 장내 세균은 오래전부터 인체를 친구처럼 보호해왔다. 우리 스스로가 미리미리 몸을 아끼고 진심으로 건강에 주의한다면 장내 세균의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오랫동안 장 트러블로 고통받으며 당연히 누려야 할 삶의 질과 행복을 포기해온 환자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과민성 장 증후군의 증상은 매우 광범위하다. 복통, 복부 불쾌감, 복부 팽만, 배변 습관 변화, 속쓰림, 구토, 과도한 포만감 등이 그것이다. 그 밖에 과도한 가스 생성, 개운하지 못한 배변, 배에서 나는 정체불명의 소리, 직장 내 통증 등을 주요 증상으로 꼽을 수 있다. 의사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증상으로는 나른함이 있는데 평소 장의 상태와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심각성이 달라진다. 뿐만 아니라 온몸의 근육통, 섬유 근육통을 호소하거나 방광 자극 증상, 빈뇨, 절박뇨 등을 호소하는 환자도 있다. 생명에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복통이나 가스, 변비, 설사 같은 증상이 환자 본인에게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느껴진다.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가 힘들어하고 의사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은 피로감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
기억 장애와 인지 기능 장애도 여기에 속한다. 실제로 뱃속이 불편하면 멍해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일부 환자들은 배앓이가 빨리 나아서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런 증상을 브레인 포그, 머릿속에 안개가 낀 느낌이라고 하는데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가 경험하는 머리가 멍하고 흐리멍덩해지는 증상은 과도하게 증식한 장내세균이 뇌독소를 발생하기 때문이다. 장내세균이 생성하는 뇌독소는 뇌뿐만 아니라 간에도 큰 손상을 준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밝혀졌다. 그만큼 간과 소장의 관계성은 꽤 깊다. 시보가 발병하면 소장에서 과도하게 늘어난 세균이 장 점막을 공격해 장 방어벽 기능이 무너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장세포 사이사이가 느슨해지는 새는 장누수가 되기 때문인데 장에서 새어나온 뇌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간 뒤 간으로 이동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된다. 이게 심화하면 간경변, 간암 등을 일으킨다고 한다. 장 상태가 나쁜 사람은 왜 몸 여기저기가 아플까? 섬유근육통은 전신 통증을 비롯한 여러 증상을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엑스레이 검사로는 눈에 띄는 이상을 찾을 수 없어서 의사의 이해를 받지 못하는 괴로운 질환이기도 하다. 주요 특징은 근육을 감싸는 근막에 구축과 비대가 일어나 광범위한 근육통이 일어나는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섬유근육통은 그만큼 진단과 치료가 어렵다. 물론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 모두에게 섬유근육통 증상이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병원을 찾는 시보 환자 중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은 환자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섬유근육통 환자 중 대다수가 과민성 장증후군을 앓고 있다. 인간이 먹은 음식물 속 영양소는 소장에서 대부분 소화 흡수된다. 음식물이 장 속으로 들어오면 인간의 소장세포와 장 속 장내 세균은 서로 먼저 영양분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한다. 장내 세균은 지금껏 생존을 위해 인간의 흡수 시스템과 싸워온 셈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장내 세균에게 영양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내 세균보다 먼저 영양분을 흡수하는 분자 메커니즘으로 발달했다. 긴 시간 동안 공존하며 장내세균과 인체 다른 세포는 차츰 타협을 한다. 서로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 것이다. 장내세균은 원래 자기 편의대로 인간을 통제하곤 했다. 그러나 애초에 인간이 죽으면 장내세균도 살아남을 수 없는 법.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기적인 장내세균은 자신이 올라탄 인간이란 배에 되도록 해를 끼치지 않는 방향을 선택한다. 정상적으로 균형을 이룬 장내 세균이라면 위의 가정이 성립한다.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거의 끼치지 않는다. 하지만 불균형에 빠진 장내 세균, 즉 교란된 장내 세균은 오히려 폭주를 선택해 우리를 질병으로 이끈다. 그렇다면 장내 세균의 정상적인 균형 상태란 무엇일까? 되도록 다양한 종류의 장내 세균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장내 세균총이란 꽃밭에 다양한 꽃이 어우러져 있듯이 여러 종의 장내 세균이 함께 존재하는 형태인데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면 특정 소수의 세균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균의 다양성을 잃게 된다. 장내 세균은 인간이 섭취한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살아간다. 세균마다 선호하는 음식물이 다르기 때문에 다종의 장내 세균을 늘려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만큼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섭취하면 그에 맞는 다양한 종의 장내 세균이 증식한다. 30가지 식품을 먹자는 주장이 한때 유행했는데 장내 세균 종류를 늘리기 쉽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안으로 여겨진다.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원인 모를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병원에서도 이상이 없다는데 몸은 나른하고 축축 처지며 쉽게 지치고 머리는 늘 멍하다.
분명히 아랫배에 통증을 느끼는데도 제대로 된 병명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증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의사에게 원인 불명의 질환이라는 말밖에 듣지 못하는 여러 증상. 나는 그것을 장내 세균의 역습이라 규정하고 싶다. 장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의 소장 속에는 세균이 너무 많다. 요즘 들어 소장에서 장내 세균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시보라는 질병, 즉 소장 내 세균 과잉 증식 때문이다. 복부 팽만, 가스, 복통, 설사, 변비 같은 증상이 있더라도 내시경이나 CT 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로는 아무 이상을 찾을 수 없는 게 특징이다. 원인을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약을 먹어도 좀처럼 낫지 않는다. 스트레스가 근본 원인이라면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 편해져야 하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이다. 일이 없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날에도 몸은 계속 힘들다. 최근에 와서야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지금도 괴롭히고 있을 과민성 장증후군 일부가 소장 내 장내 세균 폭주와 관련 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원래 소장에는 장내 세균이 매우 적어야 정상이다. 이에 비해 대장에는 소장의 수십 배에 달하는 장내 세균이 서식하고 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소장 속 장내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한다. 과민성 장증후군에 깊게 관여하는 소장 문제는 결국 시보이다. 정상적인 소장의 장내 세균 수는 약 1만 개 정도인데 시보 환자는 정상인의 1만 개를 훨씬 초과해 무려 10만 개 이상의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한다. 현재까지 과민성 장증후군은 뇌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졌다. 즉, 단순한 정신질환 혹은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과민성 장증후군이 간혹 스트레스로 악화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스트레스에서 찾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과민성 장증후군 등 장 트러블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다른 공통점이 있다. 공장액 배양으로 소장의 세포수가 과도하게 증가한 상태라는 것.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중 84%가 시보를 앓고 있다. 이는 장 문제가 신경성이 아님을 의미한다.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방귀나 가스, 복부 팽만 증상을 호소한다. 식후에 나타나는 이 증상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만큼 배가 팽창하는 게 특징인데 마치 임산부처럼 배가 불룩하게 불러오고 식은땀이 나기도 한다. 식후에 한동안 지속되는 폭풍 같은 증상을 참아내면 한결 편안해지지만 다음 식사 때 다시 배가 부풀어 올라 곤혹스럽다. 소장 내 세균이 만들어내는 가스. 가스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카오스이다. 말 그대로 소화관에 쌓이는 가스는 혼돈 그 자체이다. 건강한 사람은 매일 몇 리터의 가스를 발생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스는 항문에서 바깥으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장에서 흡수된 뒤 호흡을 통해 입 밖으로 나간다. 장관 내에서 생성한 가스 대부분은 장내 세균이 발효하며 만들어낸 수소가스, 메탄가스, 이산화탄소이다. 이들은 아무리 방귀를 참아 항문으로 내뿜지 않으려 애써도 결국 날숨에 섞여 몸 밖으로 나간다. 수소나 메탄, 이산화탄소는 장관에서 흡수돼 혈액 속에 녹아들어 폐로 이동한 뒤 날숨에 섞여 빠져나간다. 다만 수소나 메탄가스, 이산화탄소는 무취 성분이며 악취의 원인인 역한 가스는 날숨으로 배출되지 않을 뿐이다.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는 실제로 복부 팽만감을 자주 호소하고 세균에서 유래한 가스를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많이 생성한다. 이 과정으로 소장이 가스로 가득 찬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즉, 과민성 장증후군의 주요 원인이 소장 내에 과도하게 늘어난 세균 때문일 거라는 가능성을 증명한 것이다. 공기를 많이 마신다고 가스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으로
빈번하게 설사를 일으키며 변비는 거의 생기지 않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변비가 주요 증상에 설사는 거의 경험해 보지 못한 환자도 있다. 변비와 설사 둘 다 비슷한 정도로 나타나는 혼합형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도 눈에 띈다. 시보로 인해 과민성 장증후군이 발생한 환자가 이토록 다른 증상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가 변비에 걸릴까 설사에 걸릴까 하는 문제는 세균이 장에서 만들어내는 가스 종류에 달려있다. 시보 환자는 호기 검사에서 대부분 두 종류 가스, 메탄 또는 수소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참고로 메탄과 수소는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입으로 마셔서가 아니라 거의 100% 세균 발효 과정으로 발생한다. 대기 중에 떠다니는 수소나 메탄의 양이 그리 많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공기를 들이마셔도 그 정도로 농도는 올라갈 수 없다. 무색 무치유 수소와 메탄은 거의 100% 장내 세균의 발효를 통해 만들어진다. 발효라 하면 몸에 좋은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장에서 일어나는 적당한 발효는 유익하지만 소장에서 일어나는 과도한 발효는 소장에 큰 부담을 준다. 게다가 대장은 직경 5에서 8cm나 되지만 소장은 훨씬 가늘어서 3에서 4cm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은 소장은 원래 가스가 생성되는 장소가 아니라는 얘기다. 소장은 웬만해서는 물로 차 있고 가스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스가 생기면 가느다란 소장이 빵빵해질 수밖에 없다. 한편 1000명 가까이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를 호기 검사한 결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호기 검사에서 메탄 농도만 높았던 거의 모든 환자는 변비형이었다. 동물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소장에 메탄을 주입해 결과를 살펴봤는데 동물의 장관 이동 속도가 70% 정도 더뎌졌다. 이로써 메탄이 소화관의 장 운동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리하면 수소가스가 발생하기 쉬운 환자는 설사를 많이 하고 메탄가스가 발생하기 쉬운 환자는 변비가 주로 생긴다. 소장 내 세균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현상은 동일해도 그 세균이 발생하는 가스가 결국 과민성 장증후군의 증상을 결정짓는다. 건강수명과 직결되는 소장 내 가스 유무. 장내 세균으로 발생하는 가스는 복부 팽창뿐 아니라 숙주인 인간의 대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메탄가스가 많은 환자에게는 변비가 주로 나타난다. 당뇨병 증세가 심한 경우가 많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발견된다는 보고도 있다. 특히 만성 변비인 사람은 수명이 짧은 편인데 발병 15년 후 생존율이 약 4분의 3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파킨슨병이나 치매 발병 위험도 매우 높다. 하지만 변비를 제대로 치료하면 10년 후 사망률이 약 12%로 감소한다는 것이 다양한 비교 연구로 드러났다. 즉, 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 장내 가스를 다스리는 게 예방의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소장 내에서 수소가 발생하는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게는 설사 증상이 생긴다. 이 환자는 대개 마른 체형이다. 수소가스는 거의 모든 세균이 만들어내지만 메탄가스와 달리 소장 운동 같은 생리 기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설사 증상의 중증도는 소장 내에서 수소를 발생하는 세균 수와 더 관계가 깊다. 수소가스 생산량이 많을수록 설사 증상이 심하다. 메탄가스가 많으면 대사증후군을 앓기 쉬운 것과 마찬가지로 수소가스 발생이 많은 심부전 환자는 사망률이 높다는 사실이 최근 보고됐다. 그리고 섬유 근육통과 비슷한 증상이 있는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를 검사한 결과 수소 농도가 매우 높다는 게 밝혀졌다. 수소가 섬유 근육통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수소 농도가 높을수록 세균 수가 많아져 환자의 증상이 심해지기 쉽다.
뒷장에서 언급할 저포드맵 식사는 수소가스를 줄여 섬유근육통 증상을 완화한다.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려면 소장을 챙겨라. 소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기운이 생긴다. 세포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에서 만들어진다. 하지만 소장의 작용이 나빠지면 미토콘드리아 활성이 떨어져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 수 없다.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면 수면의 질도 떨어진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가시지 않고 멍한 상태가 이어진다. 이로 인해 면역계에 이상이 생기면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돼 감기나 위장염도 수시로 찾아온다. 급기야 암 같은 위중한 병에 걸리기도 한다.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장을 튼튼히 해야 함을 잊지 말자. 인간의 몸은 전체가 네트워크처럼 연결돼 있어 소장에 이상이 생기면 그 영향이 온몸의 여러 장기로 전해져 심각한 질환을 일으킨다. 반대로 소장이 튼튼하면 엉킨 실타래가 풀리듯 우리 몸도 건강해진다. 우리는 원래 장내 세균과 함께 살아왔다. 이를 두고 공생이라 할 수 있는데 인체는 장내 세균과 일부 공생하는 편이 생리적으로 유리하다. 하지만 장내 세균이 과도하게 증식하면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대장에 있어야 할 박테리아가 소장 속에 들어가 머물면서 본래 있어야 할 장소인 대장으로 이동하지 않아 시보가 일어나는 식이다. 이런 경우 박테리아를 반드시 유해균이라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익균으로 여겨지던 박테리아도 과잉 증식하거나 부적절한 장소에서 늘어났다면 큰 문제가 된다. 너무 많은 박테리아가 번식하는 경우와 박테리아가 장소를 잘못 찾아 번식하는 경우 혹은 양쪽 모두 시보에 속한다.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시보라는 골치 아픈 질환에 걸린 현대인이 늘고 있다. 시보에 걸리면 우선 소장에서 가스가 다량 발생한다. 여성의 경우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금세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임신 5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라고 고민을 털어놓는 것으로도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소장은 뱃속의 검은 상자. 지금까지 소장은 의사에게도 검은 상자처럼 여겨졌다. 이유는 내시경으로 관찰할 수 없는 부위였기 때문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위 내시경이 미치는 곳은 십이지장의 중간 부분까지이고 항문으로 들어가는 대장 내시경으로는 소장의 가장 끝부분까지만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는 다행히 이중풍선 소장 내시경과 캡슐 내시경 같은 장치가 개발돼 지금까지 제대로 진단할 수 없었던 소장 질환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시보 환자를 대상으로 캡슐 내시경 검사를 하면 세균이 증식해 소장액이 혼탁할 뿐 아니라 소장의 짓무름 또는 궤양이 많이 관찰된다. 즉 시보로 인해 소장에 심각한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소장에 불이 났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참고로 장내세균의 과도한 증식으로 발생하는 염증은 점막 상피를 자극하는 침습성 세균종 때문에 발생한다. 장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 부산물인 N-옥사이드나 S-옥사이드도 방출된다. 프로테오박테리아문 세균은 이것을 호흡원으로 삼아 활성화해 소장 내에 염증을 유발하고 흡수 불량과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 소장에서 일어난 불이 이리저리 옮겨붙어 온몸에 악영향을 주는 격이다. 단지 질병 하나의 문제는 아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우리 몸 어딘가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면 노화가 촉진된다고 본다. 노화를 늦추고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소장에 난 불부터 꺼야 한다. 소장은 그야말로 대단한 기관이다. 길이는 본인 신장의 약 3.5배이며 사람에 따라 6에서 8m에 이르기도 한다. 그에 비해 대장은 1.5m 정도이다. 체내에서 가장 긴 기관인 소장의 특징은 뭐니 해도 점막에 털이 나 있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털이 나 있을까? 소장 점막의 털은 음식물의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돕는다. 음식물과 만나는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 융털이 나 있는 것이다. 소장 융털을 다 펴면 그 넓이가 테니스 코트장 크기와 같다고 한다. 소장의 주름 자체도 대장과 비교하면 촘촘하게 접힌 구조이다. 주름이 촘촘한 소장의 구조상 음식물이 산이나 쓸개즙 같은 소화액과 잘 섞일 수밖에 없고 때문에 음식물이 쉽게 분해된다. 또한 소장은 영양분을 인체가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한다. 흡수한 영양분은 혈액으로 들어가 인체의 에너지원이 된다. 결국 소장의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음식물도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없을 뿐더러 미토콘드리아의 고유 기능도 떨어진다. 본래 가늘고 긴 형태를 띤 소장에 가스가 차면 풍선처럼 부푼다. 식사를 하면 소장 내에 과증식한 장내 세균이 음식물을 먹이 삼아 대량의 가스를 생성하는데 그 가스로 인해 빵빵하게 부푼 상태가 된다. 물론 가스가 소장을 다 통과하면 원래 상태로 줄어든다. 그러나 식사를 하면 다시 풍선처럼 부풀었다가 또 줄어들기를 반복한다. 풍선도 바람이 들었다 빠졌다를 반복하면 막이 얇아지듯이 소장도 마찬가지이다. 점막 벽이 얇아지거나 구멍이 생기기 쉬워지고 이로 인해 소화 흡수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알다시피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하거나 면역력을 좌우하는 등 인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소장을 최대 면역기관이라고 칭한다. 실제로 온몸에 있는 약 2조 개의 면역세포 중 70%가 소장의 융털 바로 안쪽에 있다. 소장이 약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되기 쉽다. 인간을 나무에 비유하면 소장은 뿌리에 해당하는 셈이다. 제 능력을 상실하면 온몸에 그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다.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여드름, 거친 피부, 하지불안 증후군, 그리고 비만, 심부전, 간부전, 신부전 등의 원인이 된다. 건강한 상태의 소장은 대장과 비교해 세균수가 적어야 정상이다. 소장은 12지장, 공장, 회장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특히 12지장은 위산으로 인해 무균에 가까운 상태이다. 그러나 공장, 회장으로 갈수록 점점 장내 세균수가 늘어난다. 공복 시간에 장은 청소를 한다. 인체는 세균 과잉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마련하고 있다. 소장 내 세균 이상 증식을 막기 위한 주요 방어 수단으로는 입으로 들어오는 세균을 죽이는 위산과 쓸개즙, 췌장액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소형 관략근 모양의 판막인 회맹판이 있는데 이는 대장 내 세균이 소장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는다. 소화관 내벽을 따라 존재하는 림프구도 같은 역할을 한다. 세균 이상 증식을 막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시스템은 소장 특유의 정화운동, 다시 말해 연동운동이다. 소장은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을 대장으로 밀어내는 강력한 파동운동을 한다. 식사를 하지 않을 때 연동운동은 90분 간격으로 발생한다. 소장의 이 리드미컬한 연동운동을 이동성 위장관 복합운동이라 부른다. 연동운동이 멈출 때는 몸이 음식물을 소화해 영양분을 흡수하는 동안뿐이다. 즉 간식을 먹으면 장 청소 운동인 연동 운동이 멈춘다. 때문에 장 정화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공복 시간을 두어 소장의 연동 운동 기능을 단련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꼬르륵 하는 뱃소리는 장이 열심히 청소 운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최근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 영양분이 소장에서 혈액으로 흡수되면 다음 식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장은 준비를 한다. 그러기 위해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소장에서 말끔히 제거해야 하는데 이때 꼬르륵 소리가 날 수도 있다. 이 과정이 매일 약 9회 정도 일어나는데 MMC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SIBO가 발생한다.
연구자들은 평균 하루 동안 연동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세균 이상 증식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1980년대에는 피험자에게 모르핀을 투약해 연동운동을 멈추게 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시간 경과에 따라 피험자들에게 세균 이상 증식이 발생했다. 세균 이상 증식으로 보이는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는 건강한 피험자에 비해 연동운동이 평균 70% 감소했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검증됐다. 소장의 연동운동이 원활히 일어나지 않으면 음식 찌꺼기가 소장에 머무는데 세균 역시 소장에서 대장으로 이동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번식한다. 이렇게 소장에서 비정상적으로 번식한 세균은 음식 찌꺼기를 먹고 과도하게 발효돼 수소나 메탄 같은 가스를 대량으로 만들어낸다. 소장 운동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현상, 즉 소장 내 세균 과잉 증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보는 입에 있어야 하는 구강 내 세균이 소장에 자리 잡아 증식하는 유형과 대장에 있어야 할 세균이 소장에서 증식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리고 대장형 시보 쪽이 비타민 결핍 등을 유발해 더 심각한 상황을 낳는다는 보고가 있다. 세균은 몸속 원래 있어야 할 장소에 있으면서 제 역할을 다할 때 유익균 역할을 한다. 잘못된 장소로 이동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적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다. 오랫동안 의사들은 외부에서 원인을 찾았다. 하지만 사실 인체 속 장내 세균을 주시해야 과민성 장증후군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낼 수 있다. 내원하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유익균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소화관에 있어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다. 유익균이라는 개념 자체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제조하는 기업이 만들어냈다. 이들 제품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일부러 반론하지는 않겠다. 실제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고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이 개선됐다는 환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과민성 장증후군이나 소화관 건강 전반에 관해서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특정 세균이 전반적인 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단순한 주장을 옳다고 말하기에는 인체의 장이 너무 복잡한 구조라는 것이다. 프로바이오틱스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두 가지는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균과 비피더스 균이다. 하지만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의 변을 조사하면 두 균 모두 건강한 사람에 비해 적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두 세균의 유효성을 주장하려는 사람들은 과민성 장증후군의 원인이 유익균 부족 때문이라고 말한다. 만약 균의 부족이 과민성 장증후군의 유일한 문제라면 두 종류 프로바이오틱스를 보충하면 증상이 크게 개선돼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를 뒷받침할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다른 연구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 보조제가 반드시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환자 중에는 이제껏 배에 불편한 증상이 하나도 없었는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유익균 보조제를 복용하며 문제가 생겼다는 경우도 있다. 수개월 동안 처방받은 보조제를 먹은 결과 자주 배가 터질 듯이 부풀고 설사가 생겼다는 것이다. 더 나쁜 소식은 보조제 복용을 멈춰도 증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의사는 유익균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처럼 프로바이오틱스는 만능이 아니다.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 중에는 소장 속에 세균이 과다 증식한 시보 환자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소장 움직임이 나빠서 가만히 있어도 세균이 마구 증식하는데 유익균까지 추가로 먹었으니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아무리 프로바이오틱스라 해도 움직임이 나쁜 소장에 들어가면 소장에 그대로 머물러 더 증식한다. 결과적으로는 가스나 대사물이 이전보다 더 많이 생겨서 장 트러블이 악화된다. 현대인들 사이에서는 유익균만 먹으면 괜찮겠지, 비피더스균이나 유산균은 무조건 몸에 좋아,
장 활성화를 위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야 해라는 의식이 널리 퍼져 있다. 원래부터 장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적당한 선을 고려하지 않으면 언젠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실제로 치료를 하다 보면 장 활성화가 장수의 비결이라고 소개하는 TV나 잡지를 보고 하루 3끼 식사, 발효식품, 나토, 요구르트를 열심히 먹기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겼다는 환자들이 꽤 있다. 배가 터질 듯이 부풀고 설사와 복통, 가스가 멈추지 않아 병원을 찾게 됐다는 것이다. 의사 입장으로 볼 때 성실한 사람일수록 실천을 꾸준히 해 더 빨리 증상이 나타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나토, 요구르트 같은 음식은 고포드맵 식단 구성식품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아서 세균의 먹이가 되기 쉽고 장 속에서 급격한 발효를 일으킨다. 사람에 따라 가스, 복통, 설사, 변비 등 장 트러블이 나타날 수 있으니 극단적인 식습관은 삼가도록 한다. 원래부터 장이 안 좋은 시보 또는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는 고포드맵 식단을 먹으면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진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적절한 양의 프로바이오틱스 세균 섭취가 소화관 건강에 득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장에 세균이 과도한 상태라면 복부 팽만, 가스의 과도한 생성, 머리가 멍해지는 현상 등을 일으킬 확률이 높으니 주의하자. 소화관에는 300에서 500종의 서로 다른 세균이 상호작용한다. 그런데 한 종류 세균을 투여해 다른 세균의 영향을 상쇄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장내 세균은 공생관계에 있는 세균이 끝도 없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어떤 소화기계 질환이라도 여러 세균 중 한두 개가 변한다고 하루아침에 치료되지는 않는다. 바다에 콜라 한 컵을 붓는다고 바닷물 수질이 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세균이 좋아하는 먹이를 주지 마라. 식사 치료의 핵심은 세균이 즐겨 먹을 만한 음식을 피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소장에서 소화 흡수하기 어려운 당은 피하는 게 좋다. 세균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당이기 때문이다. 소장에서 흡수하기 어려운 형태의 당질이 식사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당은 인체에 흡수되지 못한 채 소장 속을 떠다니며 세균의 먹이가 된다. 게다가 세균에 의해 당이 급격히 발효되면 가스가 생긴다. 발효가 천천히 일어나는 셀룰로스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특정 탄수화물은 급격히 발효돼 가스나 설사 등 장 트러블을 일으킨다. 따라서 시보 환자의 경우 저탄수화물식을 추천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빵이나 파스타 같은 밀가루 식품, 콩류, 우유 및 유제품에 들어있는 락토스 같은 이당류, 장에서 흡수가 잘 안 되는 과당, 인공 감미료를 포함한 폴리올 같은 당질을 제외한 식사이다. 이처럼 소장에서 거의 흡수되지 않아서 쉽게 세균의 먹이가 되고 급격한 발효를 일으키는 당질을 포드맵이라 한다. 포드맵은 장내 세균에게 있어서 패스트푸드와도 같다. 그리고 이 포드맵을 피한 식사법을 저포드맵 식사라고 부른다. 저포드맵 식사는 한간에 퍼진 장내 세균에게 먹이를 줘 장내 세균을 늘리자라는 일반적인 장 활성화 방식과 반대되는 주장을 한다. 지금까지 의사는 배가 부풀어 오르거나 설사를 하는 등 장 트러블로 고민하는 환자에게도 요구르트를 마시고 우엉이나 아스파라거스 같은 식이섬유를 많이 드세요. 나토와 김치 같은 발효식품도 꼭 챙겨 드시고요 라며 한결같은 처방을 내려왔다. 그러나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게 이런 음식들은 소장의 장내 세균 증식을 거두는 역효과를 가져온다. 이 영양소가 모두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이다. 저포드맵 식사는 호주 모나시 대학교에서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개발됐다. 저포드맵 식사는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환자의 증상을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시보 환자에게 응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모든 사람의 장에 두루 좋은 음식은 없다는 사실이다.
장 트러블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이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람의 장내 세균은 지문처럼 다양하고 제각각이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장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어떤 장내 세균을 지니고 있는지에 달렸다. 식이섬유를 많이 드세요라는 말의 오류. 지금까지 의사가 지시해온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용 식사법은 장 운동성을 증가하는 방향이었다. 변비를 막기 위해 식이섬유를 포함한 음식을 다량 섭취하고 수분을 넉넉히 마시는 게 주요 방법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하루 3끼 충분한 양의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루 5, 6회로 나눠 소량씩 여러 번 먹으라는 조언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의 경우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된 식사와 식사 횟수를 늘리는 방식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식이섬유가 사람이 소화할 수 없는 형태의 탄수화물 사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화가 덜 된 식이섬유 보조제가 대장에 도착하면 세균에 의해 발효돼 가스를 발생하며 복부 팽만감을 일으킨다. 의사로서 대변량을 늘리는 식이섬유 보조제 대신 저포드맵 식단에 속하는 과일이나 채소로 적절한 양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방식을 더 추천한다. 시보나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는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가장 먼저 피해야 한다. 하루 3끼보다 더 잦은 식사 횟수도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게는 부담이 된다. 소장의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을 제거하는 연동 운동 시스템이 음식을 먹지 않을 때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루 식사 횟수를 늘리거나 간식을 먹으면 인체는 연동 운동할 시간을 잃게 된다. 그로 인해 소장 내 세균이 균총을 이루어 덩어리 형태로 자리 잡을 우려가 있다. 24시간 영업하는 레스토랑을 예로 들어보자. 손님이 계속 들어오는 가게는 청소할 시간이 부족해 청결을 유지하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식사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으면 장은 청소 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소장에 세균이 번식한다. 내가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게 추천하는 식사법은 간단하다. 세균이 늘어난 소장과 되도록 멀리 떨어진 장의 첫 부분에서 거의 흡수될 수 있는 형태의 영양소를 섭취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성분 영양식 이야기를 떠올려 보자. 소장의 첫 부분에서 흡수되는 형태의 음식을 먹으면 소장의 종점인 말단부에 도착하는 세균의 먹이가 그만큼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세균은 먹이가 부족해 증식할 수 없다. 적절한 양의 대변을 만들려면 식사에 어느 정도 섬유줄이 포함돼야 하지만 많아도 역효과가 생길 수 있음을 기억하자. 이를 예방하려면 흡수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식사해야 한다. 흡수가 잘 되지 않는 음식은 소장의 종점 부근에서 서식하는 세균에게 안성맞춤인 에너지원이 된다. 때문에 시보 환자는 이런 음식의 섭취를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식사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되도록 많은 종류의 저포드맵 채소를 먹도록 하자. 또한 하루 동안 적당량의 수분을 꼭 섭취해야 한다. 식사에 충분한 수분이 포함되지 않으면 장 운동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한 장 운동이 사라지면 소화관에 쉽게 세균이 증식한다. 식사는 하루 3끼, 과자나 당분 함량이 높은 청량음료 등의 간식은 절대 먹지 않도록 한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간극이 생기고 공복이 유지돼야 소장의 연동 운동이 원활해진다. 저포드맵 식단으로 건강한 장을 되찾다. 과민성 장증후군 식사법으로 미국에서 저포드맵 식단이 주목받고 있다. 저포드맵 식단은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개발한 최초의 식사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시보나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의 삶을 질적으로 높인다.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의 식사 1. 모든 고포드맵 식품의 섭취를 3주간 멈춘다. 이 기간 동안 저포드맵 식품만 먹는다. 2.
3주 동안 고포드맵 식품을 끊으면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 중 약 75%는 장 트러블이 개선된다. 3. 3주 동안 고포드맵 식품을 끊었다가 다시 고포드맵 식사를 시작한다. 음식을 먹어보고 설사나 복부팩만 복통이 생기는지 확인한다. 식사일지를 쓰면서 먹으면 상태가 나빠지는 고포드맵 성분과 먹어도 문제가 안 생기는 고포드맵 성분을 파악한다. 내성이 없는 고포드맵 성분은 멀리하면서 일상생활을 한다. 고포드맵 성분에 대한 내성은 개인차가 커서 사람에 따라 먹을 수 있는 고포드맵 성분도 있다. 가령 프록탄 빵은 먹을 수 있지만 갈락토올리고당 콩류는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고포드맵 식품을 전부 먹을 수 없는 것은 아님을 명심하자. 세균의 먹이인 포드맵 섭취를 자연스럽게 제한하는 것부터가 올바른 저포드맵 식사의 시작이다. 이 식사 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한다. 잔류 확률이 높은 식품을 제한한다. 콩류, 대두 제품, 두부 제외, 요구르트, 우유, 치즈. 하루에 물 8컵을 마신다. 소고기, 생선, 닭고기, 달걀은 양질의 단백질. 이 음식들은 제한할 필요가 없다. 고지방은 새는 장 증후군을 유발하므로 기름이 적은 부위를 추천한다. 탄수화물을 포함한 음식은 한 끼에 반 그릇, 많아도 한 그릇까지. 빵은 되도록 피한다. 밥은 가스 발생이 가장 적은 음식 중 하나이다. 소장을 지날 때에도 초입에서 거의 흡수되며 인체가 활동하는데 꼭 필요한 연료가 된다. 다만 밥이 차갑게 식으면 소화가 안 되는 전분 형태로 바뀌어 장내 발효를 일으킨다. 과민성 장 증후군이나 시보 증상이 있는 환자는 가스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찬밥을 먹을 때는 반드시 데워 먹는다. 과일은 적당히 먹는다. 유제품은 락토스가 들어있으니 되도록 피한다. 현재 단계에서 소장 내 세균 과잉 증식 치료로 인정받는 것은 리팍시민을 이용한 항생제 치료, 성분 영양 치료법, 연동운동 개선, 저포드맵 식사법 등이다. 드물게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보고가 이루어지는 대체 요법은 허브이다. 인간은 항생물질을 사용하기 훨씬 오래전, 말하자면 세균을 발견하기 이전부터 몸을 치료하는 천연약으로 식물을 활용해 왔다. 좋은 예 중 하나가 마늘이다. 마늘은 천연 항암제로 인정받고 있다. 그 밖에 브로콜리 새싹도 천연 항생물질로 작용한다. 브로콜리 새싹에는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다. 코코아에 포함된 유리지방산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식품, 즉 천연 항생물질은 내성균 출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없다. 천연식품 자체가 지닌 살균 효과는 논문으로도 종종 보고되는데 마늘과 레몬이 구강 내 세균인 스트랩토코쿠스 뮤탄스 살균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내용이다. 정리하면 항생물질 혹은 천연 항생물질 치료는 어디까지나 완화 방법일 뿐이며 시보가 생긴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생활 습관과 식생활을 바꾸는 일이다. 식사 전에 이를 닦는 것이 가스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입안이나 치아 사이에는 가스를 만드는 세균 종류가 있어서 식후뿐 아니라 식전에도 이를 닦고 입안을 헹궈 균을 마시지 않도록 하면 가스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틀니에도 세균이 있으니 평소 자주 신경 쓰고 깨끗이 관리하자. 비행기 안에서도 가스나 복통이 발생하기 쉽다. 비행기 안은 고도가 높고 기압이 낮아서 뱃속 공기가 팽창하기 때문이다. 가스가 생기거나 복통이 자주 일어난다. 그런 경우에는 기내식 메뉴를 확인해 포드맵을 먹지 않도록 신경 쓰고 허리가 꽉 조이는 옷은 피한다. 여기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의 불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포드맵 식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선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인터넷에 저 포드맵 식사라고 찾아보시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